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선에 진출할 후보 6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경선 연기 여부 등을 놓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양승조 최문순 지사가 탈락하면서 이제 6명이 추려졌습니다. 본경선에 나갈 후보들이요. 결과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이게 그 결과에 대해서 지지율이나 그런 그 퍼센트 차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개를 했더라면 오히려 더 흥미로운 경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는데요. 일단 후보들이 계속 앞으로 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득표율이나 이런 걸 공개해버리면 후보 간의 격차가 확 벌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후보들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 안 한다고 하고요. 공개는 안 했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도 예측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후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지도 순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후보,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아무래도 활동이 좀 적었던 후보, 이런 후보가 뒤에서 2명 탈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6명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뭐 한 달 이상의 레이스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장치가 좀 들어가 있어서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이번에 예비 경선 토론회도 몇 차례 했고 국민 면접도 봤는데 쭉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1등과 2등과의 격차가 네. 어느 정도 벌어졌을지 지금 여러 가지 버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버전별로 또 다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알기는 어렵지만 그다음에 3등을 누가 했을지도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3등을 할지 추미애 전 장관이 3등을 할지 네. 결과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진 걸로 나온단 말이죠. 이재명 지사와 차이가 불과 10% 내외이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 없이 본경선에서 후보자가 정해지려면 사실 2등하고 한 20% 차이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6분이기 때문에 17%씩 점유한다고 보고 네. 나머지 후보자들 지지율로 환산해 보면 한 4, 5%씩 가져간다고 보면 80%를 두 분이 나눠 갖는다고 치면 예. 그러면 51%가 돼야 되니까 사실은 한 20% 차이가 나야지만 결선 투표 없이 후보자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현 양상을 보면 좀 그런 그 결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추세가 조금 이재명 지사가 좀 바쁜 추세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득표율 등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예선 과정에서 보였던 어떤 구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본선에도 이어질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본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1위를 꺾는 게 제일 큰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2위는 1위를 꺾으려고 할 거고요. 3위는 아예 판 자체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3위 후보나 3, 4위 후보가 뭐 반이재명 연대든 어떤 방식으로든 연합을 구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선거의 양상이라는 게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계속 수성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성을 지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도 좀 일부가 성이 좀 무너진 측면도 있어요. 김 빠진 사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방어에 골몰했던 거 아닌가. 그러고 나니까 틈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는 공세가 막 밀려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지킬 것이냐,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굳건히 지킬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사실 이제 이번에 선거인단이 구성돼서 투표하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수렴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사실 좀 혼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인단을 지금 모집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상당 부분 따라가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또 이번에는 선거 룰이 바뀌어가면서 3차례 걸쳐서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만약에 후보 간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원래 조금 떨어지는 후보한테 우리 축구도 그렇지만 응원하는 그런 예. 바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후보가 힘을 더 얹어줄 것이냐 안 얹어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판세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수성전으로만 아마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보였던 태도하고는 좀 다른 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예. 2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1위 후보를 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밑에 있는 후보의 경우에는
연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판 자체를 흔들 방법들이 뭐가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골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연합 이야기 해주셨는데 물론 상대 당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가 항상 변수가 되기 때문에 뭐 정세균 후보, 이낙연 후보 단일화 가능성 또는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 단일화 가능성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문제겠죠. 결선 투표를 감수하느냐, 감수하고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하느냐 이거죠. 지금 다르지만 차별화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시고 예. 이 후보인 이낙연 후보는 계승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가까이 가는 이 양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60%를 선택할 것인가 40%를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예. 지금 입장은 결선 투표 없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이 토론 그 TV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감수한다면 상당히 선명성 있는 정책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단일화보다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단일화를 나서겠죠.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단일화는 사실은 결선 투표를 없애기 위한 추미애 전 장관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예.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감수한다 그러면 남은 단일화는 이낙연 전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의 단일화가 남아있겠죠. 역전의 단일화입니다. 만약에 이런 결선 투표를 감수하고 본 경선의 역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단일화의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단일화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의 21일 날 열린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이 판결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후폭풍이 예상될 수도 있어요.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예. 어느 정도 연관이 있거든요. 인과관계인지 선후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이 대표 시절에 이거를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됐죠. 그래서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면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과연 상승할 것인가 빠질 것인가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결선 여부나 이 본선 진출 여부에 예.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제 이제 6명으로 예비 후보들이 본경선 올라가는 후보들이 추려지면서 끝나고 나서 한 분씩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4단계가 수도권이 되면서 경선 연기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반대를 했는데 약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고요. 후보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인 이상의 집합 금지가 된 상황에서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당원 당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전 문제인 방역과 관련된 그 중요한 문제라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되면서 좀 또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초반에 이제 경선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연기 반대했던 후보가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후보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들은 것처럼 아직 생각 안 해봤다 말했고 추미애, 박용진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뭐 김두관 후보 마찬가지로 다 연기론에 지금 엄중한 상황이니까 연기하는 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있는 입장에서 네. 경선 그 최종 후보 뽑는 날을 연기하자 이렇게 하면은 더 큰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후보 간의 이해득실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러면 아마 당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기존의 그 룰대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마 그걸 우려한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이제 7월 중반 지나가면서 중순 지나가면서 조금 악화되긴 했지만 앞으로 8월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이제 지역별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데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지면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행동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가서 더 큰 논란이 생길 것까지 생각한다면 예. 지금 일단 룰 바꾸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어쩌려고 하냐, 룰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경선 전에 불거졌던 경선 연기 논란은 좀 다시 불거질까요? 아니면 정리가 좀 될까요? 저는 이것은 그 경선 연기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도 네. 연기될 거라고 보지 않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방역이 우선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호소죠. 예. 득표 전략이라고 보고 경선 일정이 연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송영길 대표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고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또 그 결정이 된 거고요. 6월 달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의원총회까지 거쳤어요. 그래서 특별히 연기할 만한 사유는 물론 방역 상황이 악화됐지만 네. 아마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연기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득표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여기에 가타부타 명확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예. 마치 방역이 우선이냐 경선이 우선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오랫동안 끌릴 만한 논쟁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가족 검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각각의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검증의 어떤 범위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후보를 당연히 검증하는 거죠. 근데 후보와 관련돼 있는 문제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영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까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뭐 줄리라고 이름 통칭하는 이제 그런 의혹이 나오지만 그건 직접적인 검증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것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만한 성격은 못 된다 이렇게 예. 얘기했던 것 같고요. 다만 후보와 연결되는 문제에 있어서의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후보와 연결되는 문제가 이른바 지금 나오는 것처럼 경제 공동체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장모가 뭐 예컨대 부동산 투기를 했어요.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해서 그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으로 만약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종의 종잣돈이 돼서 사업을 굴릴 수 있었고 그게 윤 전 총장의 지금의 재산으로 만약에 이어졌다고 하면 그럼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나 당연한 연결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보자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과 관련돼 있는 지금 논문 표절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후보자 부인이 그러니까 향후 영부인이 되는데 영부인이 박사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학사 자격밖에 없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메시지가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배후 문제라든가 이전에 이제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아마 이 지사 쪽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지사가 자꾸 원칙론만 얘기해가지고 되는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지금 자꾸 메시지가 읽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명쾌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그래서 지난번처럼 바지 논쟁처럼 그런 방식으로 논쟁은 좀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민주당 후보의 주적이 누구냐. 이 주적이란 표현이 조금 좀 험악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후보가 진짜 싸워야 할 후보는 따로 있는데 민주당 후보 간에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원칙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나중에 검증에 뭐 칼날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 부분에서 적정한 시점에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대통령 후보자 가족의 검증의 범위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지금 국민적 시각이죠. 국민적 시각이 사실은 검증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검증 기준을 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다만 지금껏 관례대로 보면 당사자 이외 사람에 대한 논문 검증은 사실은 당사자가 관여된 경우, 지난번 모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배우자 논문 그 작성에 관여한 경우잖아요. 본인 뭐 제자가 관여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 논문 자체를 검증하는 수준 자체를 검증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조금 관례 비춰보면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번 곽상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와 국정 문제는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위법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도 평론가님 말씀처럼 위법한 경우에는 그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분명히 걸러야 돼요. 그러나 논문의 수준을 논의하거나 특히 논문의 표절 여부는 사실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일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표절이다 보기는 어렵고 네.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논문 작성 기관에. 따라서 그 판단이 있기 전에 미리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재명 지사의 관점은 사실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맞다고 봐요. 근데 본인이 아마 이제 배우자 부분과 관련돼서 본인의 문제는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공격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 공격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해경군 김 씨라는 그 뭐 SNS의 계정에서 네. 그것이 본인 배우자의 계정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의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격들이 구체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당내 주자들이 그것을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원칙론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찬성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윤 전 총장은요, 저는 네.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하다못해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올 때 그때 인사검증 국문이었잖아요. 그때 자녀의 표창장 문제까지 검증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 전 총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후보 그 의원들이 부친의 비서까지 검증했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검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한 명의 장관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선출하는 대선 국면에서 누굴 검증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윤 전 총장은 원칙론을 얘기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검증의 방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국민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가 맞겠지만 윤 전 총장이라고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윤 전 총장은 전부 다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게 본인이 얘기했던 정의와 공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와 공정의 잣대를 자신이 피하려고만 하고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덧붙이면 윤 전 총장의 수사 범위와 지금 이 검증 대선 후배 검증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표창장 말씀하셨는데 그 표창장을 그냥 검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수사한 것이 아니고 입시 비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위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 전 총장의 배우자에 대해서 누군가 고발 고소하게 되면 그 수사를 하겠죠. 예. 근데 그 이전에 표창장을 왜 검증했냐 그거하고 논문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그 조국 전 장관의 그 따님이 표창장이 만약에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누구가 문제 삼았겠어요? 전혀 문제 삼을 일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평면에 놓고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건희 씨 논문 받는 거 그 박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입시 비리 아닙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것도 교육계에서 제대로 검증 못한 거 아니에요. 입시 비리 그게 왜 아니, 그러니까, 입시 비리죠? 아니 뭐 굳이 얘기하자면 통칭하자면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검증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게 왜 다른 그러니까 거죠?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비 심사를 하고 뭐 연구윤리 차원에서 검증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죠. 그 다음에 논의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 부분이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발표까지 하고 그 발표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알겠지만 먼저 앞서 나갈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사회가 부정하게 딴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가 있겠죠. 그리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 그럼 그에 따른 조치가 있겠죠.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검증이란 잣대 하에 이낙연 전 총리가 말했던 사생활 부분을 마치 국정 대상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검증의 폭을 넓히거나 강도를 세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맞지 않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논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검증 대상이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주지 말아야 될 박사학위를 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지금 표절률 나오는 것만 봐도 그런데 예.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다 갖다가 붙여놓은 수준이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박사 과정에 있어서 논문 심사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역마저도 검증 대상이 안 된다거나 차단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성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대에서 검증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그런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의혹 제기조차도 검증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마지막 말씀드리면 네. 윤 전 총장이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바에 따르면 학문 그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다, 심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거 잠깐 듣고 올게요. 예.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도 얼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그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술적인 판단의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판단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박사 학위를 준 그 해당 교육기관이 판단을 먼저 해놓고 예. 만약 교육기관이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네과의 박사학위 그런 뭐 말씀하신 것 따르면 수준이 없는 이런 박사학위에 대해서 학위를 수여했느냐 그 뒤에 이제 비난의 주체가 누군지 객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학이 검증하는 게요. 되게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데 대학에서 볼 때 부담스러워요.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결론 미룰 수도 있어요, 뒤로. 예. 근데 과거 우리 인사청문회 때 표절 논란이 있을 때 후보자가 표절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오히려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 전례로 봤을 때. 꼭 대학에서 검증해야 사과합니까? 대학에서 검증해야 꼭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더 취재할 거라고 봐요. 이미 언론에서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기본적으로 표절률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 어느 정도 표절이 나오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근데 윤 전 총장은 그건 학술적으로 대학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툭 치고 그냥 넘어갈 만한 성격인 것이냐. 장모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구속까지 됐어요. 그럼 그거는 뭐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태도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유에서든 장모가 법정 구속까지 된 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이 과연 정치인이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모 관련돼서 제가 자꾸 뭐 윤 총장을 변호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장모 측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혐의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무죄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아무리 사위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 부분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다음 2심의 심사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순전히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 유죄가 확정이 되거나 하면 뭐 입장 표명이 당연히 있겠죠. 없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특정한 중간 단계의 행위 갖고 미리 판단을 확고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국힘에서는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요. 중앙선관위에서도 오늘부터 같은 날에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현 전 감사원장이 과연 들어올 것인가. 근데 당원 50, 여론조사 50이잖아요. 지금 그 현재 당원 시스템이요. 당규상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 들어올 위해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죠. 왜냐하면 예. 그것을 주장하는 당내의 인사는 아직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는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는 전제 조건으로 경선 룰을 좀 완화해달라라는 어떤 요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국내힘 입장에서는 밖에 있는 주자가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려면 당원 비율이 낮아져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잠재적으로 항상 살아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결선 투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컨대는 경선준비위원회 플러스 최고위원회에서 이 논의가 시간이 갈수록 아마 활성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도 그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당내 기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선 룰이 본인 입당에 부담스러운 어떤 장애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마 조만간에 그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준석 대표는 특정 주자를 위한 룰 변경 주장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네. 현재 입장이고 지난 서울시 보궐선거 입장에서도 그때도 경선 룰을 완화했거든요. 예. 따라서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만간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전 현충원 사무조 때문에 네네. 붙인 참석한 자리에 박명록 전 정치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지금 조급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경선 룰을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좀 기득권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윤 전 총장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많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민주당으로부터 검증받는 것하고 보수진영 내부에서 검증받은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진영 내부에서 검증받았을 때 당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급속히 지지율이 빠지거나 다른 후보로 시선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당분간은 바깥에 머물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꾀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근데 글쎄요. 이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의 실수가 반복되거나 뭔가 자칫 잘못하면 지지율이 한꺼번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은 그때 가서는 회복 불가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많은 뭐 정치평론가나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지지율이 빠지기 전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